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박정호입니다. 자, 5월 18일 아침 이렇게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는데요. 오늘은 5.18 민주화운동 41주기 그 날이기도 합니다. 광주에서 기념식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다시 한번 하루빨리 그동안 밝혀지지 못한 진상 밝혀지고, 또 행방불명되신 분들, 또 안매장지 이런 것들을 밝혀지고, 또 제일 중요한 최초 발포 명령자 누군지 진실이 밝혀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옆에는 화요일마다 저희 스튜디오를 찾아주시는 분입니다. 강민정 열린민주당 원내대표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제가 방금 언급했지만은 5.18 네. 벌써 41주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와, 제가 5.18 때 네. 대학교 아, 신입생이었어요. 그러셨어요. 그때 막 대학교 들어갔는데 학교가 막 뭐 계엄군이 막 아, 완전 무장하고 네. 교문부터 뭐 온 학교를 막 다 막아놓고 기숙사에 있던 친구들 그 막 개머리판으로 어 그래요? 그 복도에 기숙사 복도 계엄군이 이제 딱 학교 안에 어, 완전히 들어와서 예. 기숙사에 있던 그 학생들 다 복도에 무릎 꿇려가지고 다 앉혀놓고 탁 막 개머리판으로 막 어깨니 막 이런 데 막 어, 그렇게 두들겨 맞고 네. 다 쫓겨나고, 그리고 이제 그랬던, 학교는 문을 닫고 음, 대학교 전체 휴교가 됐죠. 5.18 나고 나서. 그래서 네. 휴교하에서 지금 기억해 보면 이제 입학한 지 한 두 달 갓 지나가지고 어, 휴교하고 나서, 그리고 이제 2학기 돼서야 이제 다시 학교가 문을 네. 열었으니까 음, 거의 뭐 그 공부를 제대로 할 초반에는, 수도 네. 없었고, 예. 대학에 갈 수도 없었고, 네, 캠퍼스에. 그런 게 벌써 이제 40년이 넘었고, 네. 아직도. 그런데 누가 도대체 그 광주의 최초 시민을 향해서 발표를 하게 한 책임자인지가 네. 아직도 규명이 안 됐다는 음, 사실이 참, 우리가 지금 너무 뭐 이게 그동안 그렇게 많은 이 진상 규명 과정들이나 뭐 네. 당사 유족들이나 요구들이 있었음에도 음, 불구하고 이렇게 오래 걸린다는 사실이 너무나 가슴이 아프죠. 네. 네. 지금 보면 최근에 당시 이 계엄군, 네. 그러니까 이 군인이었던 네. 그 분들의 진술이 나오고 있어요, 조금씩. 그렇죠. 이제 세월이 지난 다음에 얼마나 네.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하루하루 음. 사는 게 괴로웠겠어요. 그러니까 그 왜 이창동의 박하사탕인가 그런 영화가 아, 예, 있었잖아요. 예. 거기에 나 보면은, 돌아갈래. 예, 그쵸. 사실 계엄군이었던 사람 입장에서 이제 그 광주를 다시 그 사람의 그 내면에 파괴되는 과정 이런 네. 게, 그러니까 당연히 그 희생자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 음. 유가족들이나 이런 분들이야 뭐 그렇습니다. 당연히 말할 것도 없지만, 그 당시에 뭔지도 모르고 사실 명령에 의해서 그렇죠. 총구 음. 들고 음. 막 휘젓고 다니면서 본의 아니게 음. 시민군의 일반 시민도 마찬가지지만 조그만 지금 4살짜리 무명의 그 무덤이 지금 최근에 또 조명을 네. 받고 있잖아요. 그런 어린아이까지 에, 조준 사격하고 막 이런 일을 했었던 당사자들이었기 때문에 지난 40년이 정말 음. 아팠을 거다. 그래서 그렇게라도 지금 이제 진실을 얘기해 주시는 분이 한두 네. 명씩 나오고 있다는 게 너무 음. 감사한 일이긴 하죠. 예. 네. 근데 이렇게 그 당시에 작전에 투입됐던 군인들의 얘기는 나오고 있지만, 우리가 정말 그렇죠. 듣고 싶은 그렇죠. 그 정작 책임을 진위고. 져야 될 예. 정말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될 인간들은 지금 다 입 닫고, 예. 입 닫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당당하게 그렇습니다. 진실을 왜곡하고 있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네.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최근에 또 뭐 사면 이런 얘기 막 하고 나오고 있는데, 네. 이런 거 정말 함부로 할 일 아니다. 그거 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서
긴 세월을 보내야 하는지 우리가 네. 광주의 경험을 통해서 참 너무나 생생하게 겪고 있는 음. 거잖아요. 그래서 뭐 함부로 전직 대통령이었다는 이유로 사면 카드를 만지작한다든가 이런 일은 절대로 없어야 된다. 네.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거는 정확하게 구분해서 용서할 수 없는 거는 끝까지 처벌을 잘하는 게 네.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 모두의 가슴에 있는 상처와 트라우마를 해결하는 길이다. 그게 네. 화합이나 통합이 아니다. 음. 당사자한테도 제가 볼 때 죗값을 잘 치르고 네. 죽어야 진짜 제대로 죽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 거를 전 원칙을 좀 단호하게 했으면 좋겠다. 네. 예, 그 역사는 뭐 반복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특히 사면 말씀하셨으니까 사면 이후에 그 전두환 뭐 사면 노태운 사면 이후에 정말 국민 통합이 이루어졌는지 그렇죠. 그게 음, 국민 화합에 도움이 됐는지 이런 것들 되짚어 봐야 되고 뭐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 얘기가 조금씩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음, 이 80년 광주를 떠올려 보면서 음. 그 당시 12.12 그때 떠올려 보면서 우리 다시 한번 곱씹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만 그 4살짜리 무명 4살짜리 아이의 무덤을 생각하면 그 아이의 부모는 40년 동안 그 자식을 가슴에 묻고 사실 그 얼마나 아픈 시간을 네. 보냈겠어요. 예, 그거는 절대로 통합이 아닌 거죠, 네. 실은. 예, 그렇습니다. 예. 자, 5.18 얘기 잠깐 저희가 언급을 해봤는데요. 다시 한번 진상 규명의 필요성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저희가 끝까지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네, 네, 국회에서도 열심히 네, 함께 진상 규명을 위해서 또 새로운 이런 뭐 비극이 안 일어나게 국회에서 더 정신 차려서 열심히 정책을 만들고 법을 만들고 공약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해야죠. 네. 네. 자, 그리고 오늘 아침에 속보가 들어온 게 있어요. 공수처가 이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해직 교사 부당 특별 채용 의혹 관련해서 서울시 교육청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렇게 많은 비판과 비난 속에서도 꿋꿋하게 그 진짜 자기네들 절차를 그대로 밟고 있다는 게 너무나 저는 약간 이 공수처장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고 지금 있는가? 네. 이게 귀가 열려 있는 사람인가? 이렇게 그럴 정도로 귀마개를 막고 있었나? 왜냐하면 그 어. 사이에 지금 전국의 17개 교육청 교육감들이 네. 지금 대구하고 경북 교육감 빼고 조희연 교육감은 당사자니까 네. 빼고 14개 교육감 지역의 교육감님들이 다 네. 공동 입장문을 발표를 했어요. 이게 아. 절대로 공수처의 사건이 아니다. 그다음에 또 그 국회 교육상임위원장하고 계신 유기용 의원도 네. 지난주에 소통관에서 네네. 기자회견 하면서 이 부당함에 대해서 입장 발표를 했고 네. 그 외에도 지금 뭐 이재명 지사나 이낙연 전 대표님이나 뭐 다양한 분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이게 공수처 1호가 사건이 되는 게 얼마나 황당한 일인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렇죠. 의견을 그렇게 많이 쏟아냈는데 네. 공수처장은 어떻게 이렇게 귀마개를 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진짜 난 알 수가 없고 일반 시민단체들 지금 98개인가 시민단체들도 공수처 앞에서 집회하고 기자회견하고 막 1인 시위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네. 최소한 시민들의 이야기에는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시민단체들이 공수처 1호 사건 철회하라고 요구를 구체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압수수색 들어갔다는 얘기를 듣고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예. 뭐 이제 이 1호 사건을 어쨌든 수사에 들어갔으니까 압수수색 같은 강제 수사는 수순이라고 볼 수는 있는데 눈앞에 이렇게 수사가 정말로 벌어지니까 아마 이 방송 보시는 분들께서는 공수처가 정말 이렇게 나가는구나. 실망감, 근데 이게 분노 이게 좀 있으실 것 이게 같아요. 참 공수처가 지금 이제 문제가 돼버렸는데 사실
그 우리 나경원 얘기했었잖아요. 네, 나경원 나경원 전 의원 건으로 그렇게 많은 사건들이 고발된 사건들에 대해서 압수수색 한 적 있냐고 우리가 얘기한 적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과연 이게 맞나? 응? 공수처가 어떻게 지금 만든 공수처인데 제가 진짜 지난번에 말씀을 그 열변을 토하셨습니다. 철근을 박으라고 국민들이 그렇게 애써서 네. 햄머를 쥐어줬더니 압정을 받고 있냐 이런 얘기를 제가 지난번에 네. 말씀드렸는데 진짜 이 공수처에 대해서 음. 또 다른 또 우리가 제2의 또 검찰 개혁 같은 투쟁을 해야 되나 막 이런 걸 생각하면 너무 암담하죠. 그러니까 검찰 개혁을 위해서 공수처를 그렇게 만들어지는데, 외쳐가지고 공수처가 겨우겨우 만들어졌는데 이제 공수처의 개혁을 위해서 다시 그렇죠. 촛불을 들어야 되나 이런 상황까지 왔네요. 그렇죠. 이게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또 다른 어떤 사건을 수사하면서 국민 앞에 공수처가 나아갈지 모르겠지만은 1호 사건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을 이렇게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수사에 써버리게 되는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좀 처음에 이제 공수처에 대한 신뢰 이걸 이제 잃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이제 공수처에 지금 접수된 게 지난 이제 출범 이후 3개월 동안 네. 1,000건이 넘거든요. 음, 1,000건이 넘는 사건 중에서 상당히 많은 거는 이제 이 고위공직자와 검찰 관련 그렇겠죠. 사건들이라고 들었어요. 네. 근데 그 많은 사건들 다 제쳐놓고 진보교육감을 꼭 집어가지고 네. 그것도 다른 것도 아니라 진짜 교육 그 공공성 때문에 자기 해직되는 것까지 각오하면서 어떻게 보면 네. 열심히 활동했던 교사들을 특채 문제를 가지고 공수처 1호 사건으로 했다는 것 자체가 진짜 공수처의 존재 이유, 공수처의 역사적인 어떤 소명 이런 네. 거에 대해서 너무 정면으로 지금 위배되는 방식으로 반대 방향으로 지금 어쨌든 첫 발은 내디딘 거는 명확해요. 네, 그거는 제가 볼 때 뭐 다른 변명의 여지가 없다. 그래서 앞으로 잘하면 또 용서가 안 네, 된다. 네. 그거는 뭐 이건 역사에 남는 거니까요. 그렇죠. 이 상황 자체가 이 열린민주당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아마 이 범여권에서 볼 때는 이 공수처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저희 시청자분들도 아마 비판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수사가 정말 어떻게 진행돼서 지난번 말씀하셨듯이 수사가 조희연 교육감 문제가 아무 문제가 없구나 이렇게 결론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우선 수사 상황을 좀 저희가 지켜봐야 되는 것 같고요. 제가 보면 많이 압수수색 해야 된다면 감사원 압수수색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감사를 제대로 했나? 이렇게 아니 그게 맞는 것 같은데 그런 생각 들어요. 왜? 감사 제대로 했는지 그렇죠. 그걸 먼저 봐야 된다. 네, 왜냐하면 그 과정에서 그 감사 보고서를 보면은 이 관계된 진술인들이 특히 이제 심사를 했던 사람들이 첫 번째 진술서를 두 번째 수정해요. 그러니까 이 과정 감사 과정에도 그 약간 개운치 않은 것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런 거를 조금만 들여다 보면 이 문제가 그렇게 단순히 교육청에 들이닥쳐서 그냥 교육청 서류 몇 개 뻔뻔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네. 저는 오히려 감사원 압수수색이 필요한 문제가 아닌가 싶기도 한데 네. 그런 점에 대해서 좀 그 공수처장이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사실 우리가 작년에 뭐 그 검찰총장 징계 문제 가지고도 사실 네. 뒤집어진 적이 있잖아요. 그거를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 사실 법을 우리가 만드는 이유는 그 법의 어떤 그 법의 취지와 철학이 있고 이거를 실현하려고 사실 법을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그 법 안에 그래서 그걸 실현하는 어떤 방법과 수단으로 절차를 이렇게 네. 그 안에 이제 넣어놓는 건데 지금은 제가 볼 때 완전히 주객이 전도돼서 이 수단이었던 절차가 거의 절대화되고 목적이 돼서 이 법이 애초에 가지고 있었던 취지나 목적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그 과정에서의 문구 하나에 그 조항 하나 절차에 아주 미세한 하나를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뭐 이런 걸 따져서 그 사건 어떤
사안 전체를 다 이거를 막 범죄시하거나 네. 그다음에 특정한 세력에게 자기한테 유리한 아하. 것으로 이걸 끌고 가거나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이번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서울시 교육청 뭐 압수수색한 이 사안도 보면은 특별 채용이라고 하는 거가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가지고 진행돼야 되는지 이게 미비해서 생기는 그렇죠. 문제인데 이거를 이제 절차의 문제에서 뭔가 하자를 찾아내려고 지금 이제 수사 단계에서 움직이는 거 감사원도 그렇게 접근했고 네, 예. 뭔가 이거를 보상해 준 차원에서 뭐 그런 거 아니냐 뭐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 수사 의뢰까지 한 것 같은데 공수처 수사를 우선 뭐 지켜는 보겠지만 참 공수처 생각만 하면 많은 분들이 우라가 치밀죠. 화가 납니다. 예. 네, 한번 저희가 상황 좀 들여다보고요. 또 저 속보 들어왔는데 공수처가 이규원 검사 사건 지난달부터 직접 수사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도 지금 속보로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검찰에서 네, 이성균 지검장 빼놓고 예. 그거만 검찰에 남기고 나머지 3명 윤대진 뭐 이렇게 해가지고 또 네, 공수처로 넘겼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거를 이제 수사 음, 이거네요. 그러니까 이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 소속이던 이규원 검사의 윤중천 면담 보고서 허위 작성 의혹 또 이걸로 그것도 하네요. 딴 걸로 해요. 네. 모르겠습니다. 이제 공수처가 지금 수사를 시작을 하고 있는데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수처는 이게 그냥 탄생한 게 아니고 국민들의 정말 뜨거운 그런 지지와 열정으로 탄생한 거기 때문에 이게 그냥 뭐 이렇게 그냥 간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네.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거기다가 시간과 에너지를 국민들이 쏟아서 네. 어렵게 만든 건데. 네. 알겠습니다. 저희 뭐 계속해서 저희가 채찍을 들고 상황을 좀 지켜보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리고 현안을 하나만 좀 더 보자면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 법사위원장 자리와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좀 연기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논리냐면 법사위원장 자리가 지금 비어 있는데 법사위원장 소관인 김호수 후보자 인사청문회 제대로 할 수 있겠냐 이런 거거든요. 뭐 어떻게 보면 저는 연계를 하는 이게 셈인데 철저한 진짜 목리 정치라고 봐요. 목리 정치다. 지금 최근에 그 인사청문회 때도 보면은 국무총리 건은 별건인데 국무총리 인사청문회를 새 장관에 인준하고 연동시켜가지고 그렇죠. 네. 안 해주겠다 막 이런 식으로 지금 무슨 이게 연계놀인가 이런 거에 연계놀이. 빠졌나? 예. 지금 사실 연기하는 놀이. 김호수 검찰총장 인천 인사청문회하고 사실 법사위원장 문제는 전혀 별개의 문제잖아요. 네. 근데 이걸 또 연계시켜가지고 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지금 목리를 부리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죠. 네. 사실은 그 법사위원장뿐 아니라 이제 국회 상임위원장은 작년에 21대 국회 개원할 때 7개 상임위원장 TO를 국민의힘에 제안을 정식으로 했었고 그랬죠. 그 과정에서 이미 숱한 이것 때문에 사실 거의 국회가 한 달 반, 거의 2달 가까이 시끄럽죠, 개원도 진짜. 못하고 네. 제대로 그랬던 과정에 있는데 사실 일단 전반기의 상임위는 그때 다 정리가 공식적으로 된 2년 거고. 동안 상임위원장 자리는 그렇죠. 정리가 된 거였죠. 그렇죠. 네. 이미 다 정리된 걸 가지고 이렇게 이제 다시 또 뭐 생떼를 쓰는 거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생각이 들고 우리가 그 20대 국회 때 사실 일반 국민이 법사위원장이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보통 잘 모르는데 맞아요. 워낙 요상규 그때 법사위원장님이 아주 그냥 훌륭하게 자신을 각인시킨 덕분에 우리 국민들이 다 법사위원장이 누군지 알게 됐잖아요. 근데 그때 과연 국회가 돌아갔느냐? 사실은 법사위는 일반 다른 상임위에서 법안이 이제 처리돼서 올라온 걸 다 또 한 번 이 검토를 해서 최종적으로 거치는 그런 이제 상원위원회처럼 그렇죠.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 틀어지고 다 통과를 안 시키면
그렇게 많은 상임위에서 검토해서 올라왔고 합의 본 법안들이 다 휘저가게 그러니까요. 돼버리고 잡고 이제 안 놔주는 거죠, 말거든요. 법안을. 네, 근데 음.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법사위원장을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서 뭐 이렇게 때를 쓰면서 네. 이제 야당 몫인데 왜 이렇게 안 주냐, 뭐 법사위원장 훔쳐간 거다. 뭐 이런. 작물이니 뭐니 막 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까지 하면서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 그 교육위만 보더라도 모든 상임위에 이제 그 법안 소위가 있잖아요. 각 네. 상임위에서 발의된 거를 1차 거기서 이제 심의를 그렇습니다. 하니까. 네. 근데 이 저희 법안 소위 1년을 지켜보면 정말 어떤 일도 있었냐면 아침 10시부터 저녁 5시까지 심의를 했는데 네. 수십 개 올라온 것 중에 3개 겨우 검토를 하는 정도까지, 이런 비생산적이고 뭐- 왜 그렇게 됐을까요? 면밀한 검토를 한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이제 이게 진짜 그 안에서도 막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이게 계속 법안 공방을 심의에 벌이고. 계속 어. 거기 발을 걸고 이런 아. 식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도저히 뭐 어떻게 하루 종일 했는데 세 세 개. 개를 거기 그러면 소위원장이 국민의힘. 아니요, 그치, 소위원장은 네. 국민의힘이 아니에요. 법안 소위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이 불구하고. 상위 안에서 이 예. 합의가 안 되면 맞아요. 소위는 합의해가지고 올리죠. 합의해가지고 하니까. 아하. 그런데 그 정도인데 이제 법사위원장이 만약에 국민의힘이 되면. 국민의힘이 되면 저는 지금 21대 국회가 지금 발의해 놓은 법안이 수천 개입니다, 사실. 예. 근데 정말 긴급한 것들도 있고 근데 음. 이런 문제를 처리하는 거를 얼마나 그냥 웃으면서, 진짜 제가 볼 때는 발 거는 일에 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예. 지금 그 김호수 총장 인청 인사청문회 하고 법사위원장 자리를 막 이걸 엮어가지고 네. 이거 안 해주면 저거 안 하겠다는 건 지금 어린애들이 하는 행위죠. 네. 사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생각이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신들이 요구하는 것들, 그러니까 이 김호수 후보자도 여러 가지 흠이 있고 또 이거를 들여다봐야 하는 법사위에서도 이게 법사위원장 자리가 비어 있기 때문에 뭐 상황 자체가 안 된다. 그리고 원래 법사위원장은 우리 거기 때문에 법사위원장 자리 우리한테 줘야 김호수 청문회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민주당은 당연히 반대를 하겠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반대하는 모습을 가지고 국민들이 볼 때 민주당이 또 독주하는구나. 이런 프레임을 계속 만들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어가려고 내년 대선 때까지. 그렇죠. 그런 전략인 것 같은데 이 전략이 좀 잘 먹힐까요?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근데 이제 뭐 이 국민들, 저는 우리 국민들이 네. 진짜 사실은 엄청난 정보와 그다음에 엄청난 이 학습된 정치 의식들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수준이 정말 높으시죠. 높으시죠. 네.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사실 없는 민주 시민의 어떤 그런 그 역량을 가지고, 왜냐면 네. 우리 현대사가 우리를 그렇게 학습시킨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최근에 촛불까지 해서. 네. 그래서 이제 국민들이 보시면 사실은 이제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프레임을 걸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진실이 뭔지를 아실 분들은 아신다. 네. 그러니까 이게 김부겸 총리 후보자 인준을 해주고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나왔던 것들에 주장을 했으면 국민들이 진정성이 있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1차적으로. 그렇죠. 근데 김부겸 총리 후보자 인준하고 이걸 연계시켜 버리니까 이거 그냥 발목 잡기 아니 이런 생각을 좀 할 수도 있는 그렇죠.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법사위원장은 사실 지금 윤호중 의원이 원내대표가 아직 법사위원장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간사도 할 수 있고 박주민 간사가 할 수 있는 거고 막 위원장 자리가 비어 있으면 가능한데 이걸 또 꽤 맞춰서 연계하고 있다. 이거를 국민들이 어떻게 볼지 여론이 제일 중요하니까 어쨌든 이거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국민들이 제가 이제 여상규 법사위원장님이 네. 보여주신 게 있다. 그거를 떠올려 보면 된다. 국민들은 다 보셨다. 네. 여상규 위원장 시절로 돌아가냐 아니면은 그게 아니라 민생 법안 이런 거 처리하면서 법안 처리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냐 이게 좀 달라진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우리가 지금 처리해야 될 게 너무 많잖아요. 사실은 지금 네. 발등에
떨어진 불 같은 법안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 민생이라고 하는 게 실질적으로 되려면 법으로 받쳐줘야지 되는 것들도 굉장히 많고 네.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처리하기 위해서는 이제 법사위에서의 역할이 되게 중요한데 음,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뭐 막을 수 있으면 좋고 못 막아도 우리 박정호 선생이 네. 말한 것처럼 네. 못 먹어도 어쨌든 이 그 독주하는 민주당의 이런 음, 이미지를 만드는데 손해 볼 거 없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이제 생각하니까 지금 먹는 네. 일을 부리고 있는 것 같아요. 역시 이제 국민들의 여론과 생각이 중요한데요. 이런 국민의힘의 전략을 파악을 해서 정말 이 어떤 게 국민의 민생을 위한 길인고 국민들이 좀 더 잘 살게 되는 길인가 이거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판단하실 것 같습니다. 자, 현안 얘기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갔는데 현안 얘기가 항상 재밌어서 항상 그래요. 예, 이 병원 학교 지원법을 발의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우선은 병원 학교라는 그 용어 음, 자체가 생소합니다. 좀 그렇죠. 처음 들었습니다. 네, 네. 솔직히 어떤 건가요? 그 병원에 네. 이 장기간 입원하고 치료를 받아야 될 학생들이 의외로 많아요. 네. 근데 이제 이 아이들이 제대로 된 교육 과정을 네. 사실은 이수할 수가 없죠. 지금 병원에 이제 있으니까. 병원에 있으니까 학교를 등교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지금은 교육청별로 그냥 여건에 맞게 하는데 대부분 음. 다 그 온라인 수업 정도, 아. 예, 온라인 수업 정도. 그래서 그 병원에 있으면서 그냥 자기가 알아서 그 수업을 보는 거예요? 따라가는 정도고 그것도 뭐 중학교 이상 되면 뭐 그나마 뭐 할 네. 수 있지만 또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렇죠. 병원에 있는 시기가 길어지는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커다란 어떤 공백이 생기는 거고 그래서 중학교까지 또 의무교육인데 우리가 그죠? 그 네. 지금 사실 고등학교도 무상교육화되면서 사실상 아하. 법적으로는 아니지만 거의 보편 교육이고 의무교육에 준한 이런 교육인데 그렇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교육적인 어떤 배려나 이런 혜택을 시스템을 통해서 못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음. 제가 이제 이번에 그 병원 학교법이라고 하는 건강장애 학생이라고 보통 얘기해요. 병원에 이제 아. 입원해서 장기간 예. 치료를 받아야 되는 학생들, 이 학생들이 이제 병원의 학급을 만들게만 돼 있고 순회 교사 교육의 딱 한 줄만 지금 현행법에 있어요. 순회 뭐 선생님이 순회할 수 있다 이 정도가 돼 있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법이 없기 때문에 예. 실질적으로 이 법이 사문화돼 있거나 예. 병원에서 뜻이 있는 의사 선생님이 이 애들이 안쓰러워서 막 개인적으로 뭘 해주시거나 그다음에 이제 이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 제대로 교육이 되려면 또 인력과 재원이 또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일반 병원, 큰 병원 아무리 큰 병원도 일이 여기까지 이제 신경을 안 써주는 현실인 거죠. 그래서 학급을 제대로 만들어서 교사를 배치하도록 하는 법 하나 네. 하고 네. 그다음에 여기에 재정 그렇죠. 재정 지원을 재정이 필요하죠. 해주도록 이렇게 해서 음. 장기간 막 그 병원에 있어서 학교 수업을 받기 어려운 학생들이 네. 병원에 있으면서도 최소한의 교육적인 음. 과정을 이수할 수 있게 그리고 또 이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게 사실상 이제 질병과 투쟁을 해야 되는 환자 상태잖아요. 그래서 네. 친구들도 못 만나고 그 과정에서 생기는 어려움 때문에 이게 약간 심리적 정서적 이런 돌봄이 또 특별히 필요해요. 일반 학생들하고 달리. 네. 그래서 그런 심리적 정서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이제 조항들을 제가 새로 만들어 넣고 이 아이들을 위해서 좀 병원 학교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으로 한번 우리가 아하. 단 하나에도 뒤처지지 않고 하나에도 이 교육업계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하는 게 네. 사실 필요하잖아요. 네. 취지가 좋네요. 네. 이게 이제 아픈 아이들이 뭐 아픈 아이를 이제 돌보는 부모님 입장에서는 네.
학업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걱정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뭐 병원 학교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져야 되고 어떻게 지원하게 되고 뭐 이렇게 진행되는 모습을 좀 보게 된다면 안심하실 것 같고 아이들의 학습 격차도 줄어들고 나중에 이제 그렇죠. 몸이 나아서 학교에 가서도 적응 잘할 수 있고 그렇죠. 어, 저는 이- 원래 국가가 해줘야 될 네, 의무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그러게요. 그동안 네. 이제 좀 잘 돌보지 못했던 비어 있는 어떤 사각지대 같은 거였는데 네. 이제 우리나라 수준 정도 되면은 이런 거를 체계적으로 애들한테 음, 다 제공해 주는 게 네. 마땅한 거죠. 음. 병원 학교 이게 법사 현장이 좀 잘 해결돼서 네. 됐으면 좋겠다. 얼마나 듣는데. 많은 아이들이 병원에 지금 장기 예. 입원해서 치료받는 아이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이 음, 아이들을 그런 예, 뭐 학습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생각을 못했었네요. 그런 음, 아이들이 어떻게 학습 음, 격차를 줄이고 뒤처지지 않게 되는지 생각을 못했는데 음, 병원 학교 지원법 이게 좀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음, 그리고 장애인 권리 보장법 뭐 음, 이 법안도 지금 발의하셨다고 들었는데 네, 이게 최근 서울시 교육청 교사 연수에서 문자 통역을 제공받고 뭐 굉장히 감동했다 이런 네, 기사가 네, 나왔더라고요. 예. 맞아요. 그런 것들이 다 이제 다 녹아져 있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될까요? 그렇죠. 제가 네. 사실은 작년에 국회에서 계속 주장했던 게 예, 예. 이 여러 가지 장애 학생과 장애 교사에 대한 거를 되게 여러 음, 번 질의하고 요구했어요. 그 중에 네. 하나가 이제 교사들이 연수를 받아요. 1년에 음, 60시간 받게 돼 있는데 네. 장애 교사들이 지금 전국에 5천 명 있어요. 아, 근데 이분들이 이제 연수를 받으려고 가면 이분들을 위한 제도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원 제도가. 그래서 예. 예를 들면 청각장애인 같은 경우는 자막 제공이라든가 수화가 제공이 그 있어야 된다든가. 연수를 받죠. 그렇죠. 근데 네. 이 학교도 그렇고 교육청도 교육부도 그렇고 이 장애 학생이나 장애 교사는 말하자면 상수가 아니에요. 모든 아, 정책과 이런 방침은 다 그냥 일반 학생과 일반 교사를 대상으로 그냥 정해놓고 네. 장애 학생이나 장애 교사에 대한 건 해줄 수도 있거나 없거나 여기에 음, 대해서는 전혀 고려가 안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서 멀뚱하니 앉아 있다가 예. 어, 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시각장애 같은 경우는 이게 음, 이 뭐죠? 그 소리로 지원이 된다든가 청각 이런 게 예 있어야 지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런 부분들에 전혀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계속 어, 그런 걸 제가 이제 작년에 요구를 했고 요번에 법안 발의한 건 조금 그 연장선상에 있는데 어떤 네. 거냐면 보편적 설계라는 개념이 있어요. 음, 유니버셜 설계라고 또 얘기하는데 네. 최근에 왜 보면은 그 매장에 가면 키오스크 네, 있잖아요. 네. 주문을 직원이 안 내가 받고. 직접 네. 그리고 주문하는 거. 또 요새 이제 막 기술이 좋아져 가지고 가전제품이나 뭐 자동차나 이런 기기에 작동하는 이 버튼 음, 시스템이 네. 세련되게 만든다고 하는데 이게 돌출이 안 돼 아주 매끈하잖아요. 아, 근데 이거 예. 우리한테는 굉장히 좋은 거 편리한 음, 건데 장애인들한테는 도대체 어디를 눌러야지 내가 먹고 싶은 음, 메뉴를 그렇네요. 정할 수 있는지 어디를 아하, 눌러야지 세탁기 탈수가 되는지를 전혀 알 네. 수 없는 거예요. 음, 근데 우리 일상에 그런 게 너무 많은 이게 좀 거죠. 법적으로 미비한 부분이 있겠죠, 예, 그게 분명히. 없어요. 그래서 어, 제가 이번에 이제 그 모든 가전제품과 일상생활에 네. 그 물건들이나 시설들을 음, 만들 때 이런 보편적 설계 개념을 도입해서 장애인의 네. 접근성을 높여야 된다. 예. 예. 그게 기술 개발을 통해서 기술이 발전한 혜택을 장애인이 오히려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받지 못하면서 더 그 격차에 나 음, 소외가 깊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 충분히 우리가 이제 신경만 쓰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기술 아, 수준이 거기까지 우린 충분히 와 있어요. 예, 그렇죠. 그래서 장애인을 어 그 신경 뭐죠? 좀 배려해줘도 되는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음, 일반인과 장애인을 모든 제품을 만들 비장애인과 때 장애인. 네네. 비장애인과 장애인을 네. 이 만들 때 아예 상수로 둬야 된다. 음, 그런 이제
법안을 만들고 예. 그래서 아, 가전제품이나 생활용품 자동차나 그런 그 만들 매장의 때부터. 키오스크 같은 거나 네. 이런 게 장애인을 위한 조그만 예를 들어 점자를 넣는다든지 그렇죠. 이 그렇죠. 조금만 신경 쓰면 되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런 제품을 만드는 업체들 그걸 만들어야 되고 그런 제품을 만드는 업체들 이걸 뭐 강제하기는 어려우니까 지금 네. 일단 각종 이제 지원을. 지원을 해주면서 그걸 좀 유도해서 네. 확대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이번에 발의했어요. 네. 항상 말씀 들으면 참 좋은 법안들을 네. 매번 발의하시는 것 같아요. 다른 의원님들도 네, 좋은 법안들을 많이 만들고 우리 계십니다. 대표님은 저희 네. 방송 출연하시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저도 오늘 말씀 들으면서 이 네. 병원 학교 네. 또 이 부분 또 이 장애인 관련돼서 우리가 인식이 얼마나 뒤떨어졌었는지 이것도 깨닫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기 때문에 사회이기 때문에 뒤처지는 사람이 없게 또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이 없게 이거 어떻게 잘 조화롭게 만들어 가느냐 이게 중요할 텐데요. 말씀하신 이 두 개의 법안 꼭 통과가 돼서 네. 이 힘들어하지 않고 같이 살아가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제가 이제 이런 얘기 항상 하는데 네. 그 장애인 약자를 위한 제도나 시설이나 이런 게요. 사실은 비장애인을 위해서도 다 혜택을 받는 거다. 가장 대표적인 게 저는 지하철 엘리베이터다. 지하철 엘리베이터를 장애인들이 진짜요. 막 몸에 쇠사슬을 묶고 네. 투쟁해서 그걸 따낸 거예요. 그런데 지하철 엘리베이터를 장애인만 사용하냐? 아니죠. 내가 아플 때 그렇죠. 그다음에 할머니, 할아버지들, 어르신들, 좀 어린 아이들, 네. 아기 있는 주부들 이런 사람들이 아하. 계단 올라가고 엘리베이터 꽉꽉 찰 때 예.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누리게 되는 그 혜택과 삶의 질의 변화 이런 거는 사실 큰 게 작은 게 아니잖아요. 이게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장애인을 우리가 위한 시설이라고 만들었지만 그게 네. 결국 비장애인 전체의 삶의 질을 높이는 거다. 저는 음. 이런 관점에서 사회 제도나 이런 시스템을 만들 때 접근하는 게 네.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어야 된다. 네, 그게 이제 법에도 녹아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뭐 현안 얘기부터 이게 법안 발의하신 내용까지 들어봤는데요. 화요일마다 의원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희가 또 새롭게 깨닫는 것도 있고, 이런 관점, 뭐 이렇게 또 법안을 만들어서 우리 사회를 더 좋게 만들 수 있구나 이런 거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자, 의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다음 주 화요일에 또 시간 내주실 거죠? 네, 네. 다음 주에는 또 어떤 또 법안과 정책에 대해서 또 얘기 나눌지 궁금하고 또 현안에 대해서도 계속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 주에 수고하셨어요. 뵙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